아니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 공실 되게 많아요. 1층인데도 그렇고. 공실, 사무실 말하는 거예요? 네. 보통 건물들. 그래도 지금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실이 좀 적은 거예요. 미국은 더 심해요? 네, 더 심하대요. 부동산이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주요국에 그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를 감안해서 환율을 매긴 건데 그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나라가 41만 달러고요. 약 5억 4천쯤 되는 거예요. 일본이 49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8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제작년인가는요, 우리나라 집값 비쌀 때는요, 우리가 더 많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 가구당 순자산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에요. 그쵸. 금융자산이 20%예요. 미국은요,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 일본도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상관없죠. 근데 나라는 미치겠죠, 그때는. 근데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1980년대 일본이 그때 버블이라 가지고 부동산이 막 우리 코로나 때 이상으로 오를 때예요.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땅 다 판 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15배. 그때는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 4분의 3이니까 비슷한 수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일본 땅값은 왕창 떨어졌는데 우리 땅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 땅이 그때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래서요,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그때는 일본도요, 70% 가까웠어요. 60%대 했어요. 그 지금 30%대로 떨어졌는 이유가 뭐냐? 첫째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집 짓는데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우리는 어때요? 계속 올라다가 요 얼마쯤 떨어진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이제 그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걔네들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냐?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30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 일본 사람들도요, 집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을 대부분 물어보면 뭐예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다. 금융자산에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에이,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고요. 근데 요 몇 년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내 돈이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아니면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도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우리보다 더 했다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하고 유럽의 선진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eng화값을요, 2배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eng화값을. 그러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책당국이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금리는 1%로 떨어지고 돈 왕창 푸는 게 부동산 난리치게 만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나다고 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30년 동안에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이렇게 되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인구 대비로 볼 때 그 애를 많이 낳는 기간, 그걸 베이비붐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출산율, 이게 인구 대비로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끝나면 쇼크가 일본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아직 우리 아직 안 끝나서 그렇지. 끝나면.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났어요. 오히려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도시화율이라는 이 몇 퍼센트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는 도시국가잖아요. 100% 도시화가 된 거죠, 거기는. 그런 나라를 빼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1%로 1등, 2등이래요. 제가 우리 고향에 전화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나이가 75세래요. 도시로 나올 사람 없어요. 도시화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사는 집 말고는 부동산 투자를 해도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그게 금융자산이에요.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70%, 80% 아니야. 60%, 70%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거기서 그냥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살고 있지만. 자녀분이 있으시죠? 저들 다 독립해 있죠. 독립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노후 설계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가 이렇게 좀 위태로워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교육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미국 CNN 방송에서요. 네. 주요국에 네. 네. 그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를 네. GDP 합계로 나눠보니까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네. 우리가 세계에서 소득 대비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겠어요, 문제는 진짜. 그렇게 써서 자기의 노후 자금을 모으지 못하는 게 또 문제지만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요,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육 공부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지금은요, 신규 채용이 별로 없어요. 요즘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경력직으로. 예, 예. 네.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 보고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판. 인간성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요즘이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나 뭔지 알 것 네. 같아. 너무 알 것 같아. 또 저도 하나는 뭐냐면 뽑아보면 학벌 보고 뽑았는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옛날에는 한 회사 들어가면은 이 정년 때까지 안 망하거든요. 평생 직장. 요즘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3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반 이상? 그렇죠. 반이요? 예. 그러니까는 근데 그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자기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써먹던 거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써먹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능력이. 근데 과외 공부를 본인들이 자기가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나 이렇게 해서 공부 이것 좀 하기 위해서니까 과외 공부 시켜주세요 해서 시면 상관이 없어요. 다들 엄마들이 정보 교환해가지고
시간표 짜서 애들을 돌리거든요. 세팅을 다 해주죠. 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외우는 능력은 있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네, 망치는데 돈을 쓰고. 애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 혹시 자랑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좀 해주세요. 자랑. 뭐냐면 네. 제가 1980년대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그때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그 일본 전문가로 제가 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90년대가 딱 돼가지고 본사로 들어오니까요. 일본이 별 볼 일 없어지니까 그때 동경에서 근무던 그 주재원으로 근무한 애들 다 잘리더라고요. 저도 잘리게 생겼는데 그때 제가 참 운이 좋게 뭘 했냐.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을 배우자고 그랬는데 일본이 그렇게 되면서 일본에서 반성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시찰단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협회 같은 데서 해외 시찰단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다.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일본 제도를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80년대에는 일본을 배우자. 그러고 외치고 밥 먹고 살았는데 90년대 들어서는 일본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일본의 이 반면교사를 해서 이 잘못된 점을 우리가 고치자. 진면교사로 하자고 밥 먹고 사는 것을 반면교사로 하자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일본을 상대로 했는데. 그걸 다 캐치하신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산운용업이 잘 돼야지 이 증권업계가 자본시장이 발전한다. 그래서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우리나라 신문에 자산운용업계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산운용사 사장을 했어요. 똑같은 자기 능력을 일본에 관한 거를 이때는 이렇게 써먹고 이때는 이렇게 써먹고 이럴 수 있어야 되려면 그게 뭐냐?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네요. 엄마가 시간표 짜준 거를 뺑뺑이 돌아서는 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고 잘못 쓰는 게 문제라는 거지. 아니 월급이 만약에 500이다. 그럼 거의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안 돼도 거의 한 2, 300씩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본이나 너무 많이 써서. 그런 선진국 사람들이 자기 애들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절약 시키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도 처음에는 우리가 비슷했어요. 경기 좋고 막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살 만큼 되면은요. 네. 저도 저희들이가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애들을 망쳐먹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과도기에 있어요. 보세요.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럼 사교육비 빼고 그거 외에 좀 자식들한테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기 애들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길게 기르는데 제 딸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요. 제 외손자가 있는데 우리 딸이 그랬어요. 그 과외 공부 뺑뺑이 돌렸어요. 그렇게. 다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아빠 말 안 듣죠. 안 듣죠. 야, 좀 네가 말 안 들으면 나 딴 데 가서 어떻게 내가 이거 고치라고 말을 하냐. 근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요즘 시골에 이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많죠. 예. 글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과외 공부했던 돈 가지고 거기 돈이 학교가 비싸요. 기숙사에 살아야 되니까. 맞아, 비싸요. 네. 근데 과외 공부 돈 하면은 조금만 보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걔가 왔는데 보니까 와서 그러는 거 뭐냐.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엄마, 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 6개월 만에.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6개월을 네 수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저렇게 독립적으로 되고 생각하는 애가 됐잖아. 너 옛날에 한 거 잘못한 거 맞아?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그때는 왜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다들 하니까. 근데 그 대안학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싼 게 또 문제예요. 보내고 싶어도. 아니 근데 과외 공부하고 저기 하면은 다른데 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름인데 과외 공부 들어가는 돈 안 비쌉니까?
애가 얼굴이 편해지고 뭔가 제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난 그게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결혼도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그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문제는 혼수비랑 막 집하고 자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부어놓고 한 사람이 보태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살 돈 다 갖다 해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뭐 그런 거는 정말 한 얘기 또 해봐야 참 그런데 참 그거는 뭐 저한테 안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니까